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박사님과 함께 통화수화프 문제. 네. 지금 요새 연장한다 만다 뭐 말이 많은데 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지금 뭐 한국은행 출신이긴 하지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 정보는 모르고 그냥 미루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를 여러 나라하고 체결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달러 통화 스왑을 여러 나라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캐나다하고는 이제 통화 스왑을 했는데 이거는 상설로 돼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미국이 기축통화국하고 하는 통화 스왑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최상의 대접을 받는 거죠. 캐나다 입장으로서는. 네.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600억 달러.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통화 수합을 여러 나라하고 했는데 그 금액을 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1962억 불 최소 네. 플러스 알파예요. 네. 그 알파인 이유는 캐나다하고는 금액이나 기간이 약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을 못 하는 겁니다. 네. 현재 1962억 달러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통화 수합을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말하자면 기축통화국가고 하는 거는 금융안정 목적 차원에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걸 그러니까 제2선 외환 보유고로 삼기 위해서 기축통화국하고 하는 통화수합부가 있고 기타 국가들하고는 이제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협력 차원에서 터키나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통화 수합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 듣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있고 일명 우리가 여차하면 땡겨올 수 있는 그 안전 장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빌려 쓰는 형태가 수화프를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하고 상대국 통화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수화프니까 뭐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축통화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외화를 대출해 주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중앙은행이라도 우리는 원화밖에 발행을 못 하는데 달러는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외국 중앙은행이 우리한테 협력을 하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600억 달러를 통화 수합을 해준다는 것은 600억 달러까지는 너네들한테 빌려줄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한국이 쉽게 달러가 떨어지는 고갈되는 일을 IMF 같은 일을 IMF 때는 그때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무역 거래도 있지만은 자본 거래도 있거든요. 자본 거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일시에 빠져나가면은 아무리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대처가 안 되죠. 근데 그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약정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돼 있죠. 네, 이달 말.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이면 만기가 되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600억 달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대한민국 통화 수합 1962억 달러 플러스 알파 중에서 600억 달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특히 미국계 네. 없어지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게 왜 중요하면은 위기 상황일 때는 미국에서 잘못을 했던 유럽에서 잘못했던 어느 나라에서 잘못했던 외환 시장에서 무슨 불안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달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죠. 페드가 지금 수합 협정을 한 나라가 지금 9개국하고 상설 협정국하고 이제 10개국하고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하고는 600억 달러,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하고는 300억 달러. 그 다음에 영국, 일본, 스위스,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하고는 무제한. 기축통화국끼리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일본, 스위스, 유럽은 결제 수단이 부족할 일이 없네요. 지금 제일 황당한 게 진짜 우리가 IMF도 겪었지만 뭘 사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 그게 그 기축통화국이 아닌 게 슬픈 거죠. 자, 그러면 통화 스와프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위연준하고 통화 스와프를 두 번 체결을 했는데 첫 번째가 2008년 8월에, 두 번째가 2020년 3월에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10월 28일 날 원달러 환율이 1,467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1,250원.
단기적으로는 임팩트는 굉장했죠. 네. 왜냐하면 125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 3월인데 이때가 뭐냐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네. 국제 금융시장이 좀 약간 경색되는 조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9개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환율이 3월 19일 날 1285원이었던 게 그 다음날 1246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런 위기가 끝났고 통화 스와프가 이제 필요 없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그 네. 내부 사정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통화 스와프를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받은 느낌은 한국은행도 통화 스와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냐 안 하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참고 삼아서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 부채를 갖다 봤어요. 2021년 9월 말 현재 총 규모가 1조 4,948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되는 게 한 4천억 불이에요. 그런데 이거 해다가 지금 우리나라 연간 수익 금액이 한 4,900억 대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 보면 한 8,984억 달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길이 막히고 돈이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1차 방어선은 외환보유고거든요. 외환보유고가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4,639달러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빚 갚을 거 다 갚고 네. 우리가 사올 물건 다 사온 때 필요한 돈이 8,984억 달러고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4,639억 달러. 예, 근데 이제 8,984억 달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저기 보수적으로 따진 거예요. 보수적으로. 한전반기 1년 이내가 한 푼도 네. 롤오버가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했을 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롤오버를 안 해주거든요. 해주니까. 특히 우리 IMF 위기 때 그걸 겪었지 않았습니까? 네. 페시미스틱한 그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을 때 최대 4천억, 그다음 연간 수입액이 한 4천억, 네. 이렇게 합하면 8천억.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 거죠. 수출도 못하고 갚아야 될 돈이 만기 연장도 안 돼서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항상 이런 거 위기 상황이라는 건 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고 자체가 얼마큼이 적정이냐는 뭐 학자들이 뭐 설왕설래를 하는데 단순한 잣대는 연간 수익 금액하고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금융부채 사이즈 네. 이 두 개를 합쳐 보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 어느 학자는 뭐 조까지 올리라.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지나친 거고 한 6천억 정도 지금보다 한 2천억 정도 더 올리는 정도 그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통화 스와프가 규모가 600억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미국 발권은행이 백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백업을 해주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예, 상징적인 게 되게 크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저기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첫 번째 그 외환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여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외 방어 자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외환시장 상황이 어떨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높죠. 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도 문제지만은 미 연준에서 그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네. 얘네들이 지금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배경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갖다 대거 뿌립니다. 꾸짖죠. 그 당시 금액이 한 4조 달러 정도였던 그 자산 규모를 순식간에 올려가지고 지금 8조 근방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서서히 이제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자산 축소를 하면은 그 금융시장에서 난리가 나니까 네.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매달 1,20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새로 사줬어요. 네. 금년 초만 해도 한 7조 대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8조 8조 대. 금방까지 와. 가버렸더라고요. 여러분 8조 달러입니다. 네, 8조 달러인데 이것을 이제 1,200억 달러씩 매달 저기 공급을 했어요. 국고채를 사거나 아니면은 주택 담보 유동화 증권을 사거나 네. 이걸 했는데 이걸 11월부터 매달 150달러씩 저기 감소시키겠다. 더세. 그래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하면 이제 채권 순매입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그냥 만기 연장 안 되지만 서서히 꺼지겠죠. 그쵸.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지금 문제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가 난리가 났어요. 네. 물가 상승률이 6%대.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천천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좀 땡길까? 그래서 뭐 지금 뉴스를 보면은 150달러씩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을 300억 달러로 곱하기를 해서 조기에 테이퍼링을 종료시키고 금리 인상도 생각보다 좀 땡기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서프라이즈가 나면 또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요동을 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연준의 행태는 서프라이즈 잘 안 일으켜요. 그러면 300억 달러 정도. 300억 달러 정도.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겁을 주죠. 서프라이즈가 될 거다. 연준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됐고 그것이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요동을 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와핑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좀 그러네요. 예, 그렇죠. 웬만하면은 연장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3월로 네. 완료 시기를 3월로 땡기고 금리도 한 번 이상하는 게 아니라 네. 3번 정도 이상하는 게 대세다. 아. 내년에 지금 0.25인데 네. 3번 올리면 1%까지 올리거든요. 기준금리를. 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데 이게 금리 인상 속도가 옛날 2005, 6년 그때 연준이 올릴 때 한 4%로 갔다 계속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면은 조금 힘들어져요 우리가.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큰 게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 꺾이는 움직임이 다시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연준이 그 당시 2000년대 중반 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오늘 주제는 뭐냐?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네. 비상식량을 비축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네. 통화 수합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불안한 거죠. 이 금융적인 거 외부적인 요건으로는 전쟁, 네.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 나와서 이게 또 오미크론이 별거 아닌지 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난장판이 벌어진 거, 물가 상승이 이렇게 된 건 기본적인 원인은 코로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다 인해서 코로나예요. 돈을 푼 거. 네. 코로나만 없었으면 이렇게 돈을 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미 연준이 이렇게 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뿌리냐면요. 옛날 1930년대 때 대공황 때 트라우마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당시 통화 정책을 좀 더 빨리 풀었으면은 대공황처럼 오지는 않았다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금융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돈을 풀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데 트라우마가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대공황의 그 흔적이. 그래서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이 많이 올랐죠. 이제는 정상화 시점이 됐는데 사실은 미 연준이 빨리는 2013년부터 하려다가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회수하겠다고 했더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다가 코로나가 딱 온 거죠.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불확실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지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하죠.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무역 갈등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가 12월 말에 만기가 오고 그게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치권에서 어떤 논평이나 그런 게 잘 그러게 말이에요. 보이질 않네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 통화 스와프 기간 연장을 할 때 한 3개월 전에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네. 코앞에 닥쳤는데도 발표가 안 된다는 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려가 좀 생기네요. 결국은 금융 이슈이자 정치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간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글쎄요, 저도 뭐 그걸 갖다 100% 그렇다 단언을 못 하는데 또 아니라고 하기에도 조금 냄새는 좀 나죠. 네. 현재까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재밌어요, 박사님. 하여튼 뭐 제가 알고 있는 거 조그만 지식을 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가 또 이것도 저 이렇게 배운 거 있으면 또 이걸 또 쉽게 풀으려고요. 전 이거 여러 번 또 울고 먹습니다. 예, 사골처럼 울고 먹겠습니다. 네, 저희 유 총장님이 많이 전파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수였습니다.